지아가 로비를 청소하던 중 당황해하는 중국 노신사를 발견합니다. 지아는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您好，您要救济由妹吗？凭紧帮先，儿会帮您做处杂。 중국인 VIP는 지아의 유창한 중국어에 놀라며 안도감을 드러냅니다. 약통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자 지아는 즉각 로비를 살펴봅니다. 소파 밑에서 약통을 찾아냈습니다. 중국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청소부 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중국인 손님과 능숙하게 중국어를 나누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약통을 건네받은 중국인의 얼굴에 감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회장의 눈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중국어를 하네. 회장님을 놀라게 한 이 젊은 청소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아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아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5살의 지아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자신을 데려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고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지아의 곁에 앉았습니다.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원장은 지아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늘이 나에게 선물해 준 아이들이라고. 하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원장은 그 말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지아가 울 때 원장은 안아주었습니다. 지아가 악몽을 꿀 때 원장은 밤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다른 아이들과 싸울 때 원장은 지아의 마음을 읽고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의 주방 아주머니는 지아가 유일하게 먹는 음식을 알아챈 후로는 매일 그 음식을 더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아저씨는 지아가 혼자라고 느낄 때면 말없이 옆에 앉아 그녀와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그것이 고아원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 속의 위로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6살의 지아는 고아원의 정원에서 한국말을 중얼거리며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대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웨이였습니다. 항저우 인민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웨이는 한국에서 3년간 유학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아의 한국말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웨이는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웨이가 한국말로 지아에게 인사했을 때 6살의 지아는 놀랐습니다. 고아원 밖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웨이의 눈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가 항저우의 고아원에 있다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웨이는 지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중국 사람이고 너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언니와 동생이 될 수 있다고. 중국말을 배우면 너는 두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되고 절대 혼자가 아닐 거라고. 그 순간부터 웨이는 지아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는 일주일에 여러 번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웨이는 지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웨이는 대학생이었지만 자신의 시간을 내어 매번 지아를 찾아왔습니다.
웨이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웨이는 중국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중국 설날, 가족 문화, 항저우의 서호. 그것은 언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자매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웨이와 지아는 언니와 동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동생과 중국 대학생 언니.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년간 웨이는 지아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6살부터 25살까지. 지아가 자라면서 매년 봄과 여름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봉사자들이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10살 때는 영국에서 온 교사 제임스가 3개월간 지아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제임스는 지아에게 영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임스는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가 없을 수 있지만 세상이 너를 보고 있다고. 세상은 널 사랑한다고. 15살 때는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가 2개월간 지아와 산책을 다니며 스페인어를 가르쳤습니다. 카를로스는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너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상처가 너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게 만들어준다고. 그게 진정한 힘이라고. 18살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의대생 파디가 4주간 지아에게 기초적인 의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파디는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되든 너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왜냐하면 너는 남의 고통을 안다는 걸 배웠으니까. 20살 초반에는 일본의 화가, 프랑스의 음악가, 브라질의 사회복지사, 아프리카의 의료봉사자들이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아에게 언어를 가르쳤고, 문화를 가르쳤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것이 웨이가 처음 말했던 그 말. 그리고 제임스가, 카를로스가, 파디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했던 그 말. 그 말이 지아의 영혼에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지아는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외로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없었지만 원장이 있었습니다. 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항저우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서호의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원장은 지아를 떠나보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홀로 서기를 할 시간이라고. 하지만 절대 외로워하지 말라고. 너는 이제 이 고아원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웨이도 지아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가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와라고. 웨이는 여기 있을 거라고. 지아는 호텔의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 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고아원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받은 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넌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서울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회색의 청소부 제복을 입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이 제복도 지아에게는 책임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아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것은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고. 지아는 대걸레를 들고 호텔의 로비로 나갔습니다. 별 다른 날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지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아는 호텔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청소부로서의 첫 주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지아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날 오후 로비에서 한 중국 노신사가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통을 잃어버렸습니다. 당뇨병 약이었습니다.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로비를 보는 VIP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반 청소부의 일이 아닙니다. 호텔의 위계 질서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노신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손님. 지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중했습니다. 노신사는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그의 표정은 청소부라는 제복에 대한 무의식적인 무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아가 입을 열었을 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지아는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약통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자신은 이 호텔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고 호텔을 잘 알고 있다고. 노신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부 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자신의 언어로, 그것도 유창하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고마워요. 이 약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지아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파디로부터 배운 의료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저혈당증, 응급처치, 그리고 약의 중요성에 대해. 지아는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파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찾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검정색 약통이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상된 곳은 없었습니다. 지아는 중국어로 약통을 건넸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챙기라고. 노신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격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층 계단에서 로비를 내려오던 호텔의 회장입니다. 60대의 회장은 매일 오후 3시쯤 호텔을 순찰하곤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그가 유일하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계단을 내려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로비의 한 장면에 못 박혔습니다. 청소부 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중국인 손님과 유창하게 중국어를 나누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배려였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약통을 건네받은 중국인의 얼굴에는 감사와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낯선 나라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를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계단을 멈추고 그 장면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중국어를 하네. 회장의 입가가 움직였습니다. 의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심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젊은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청소부의 얼굴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깊은 감정의 층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고아원에서 배운 세상과의 연결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청소부가 누구지? 비서는 호텔의 인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지아라고 합니다. 청소팀에 배치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지아. 회장은 그 이름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눈이 본 것은 특별하지 않은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눈빛에 사랑과 배움을 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더욱 자세하게. 회장은 오랫동안 그 청소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직원 식당의 입구 앞입니다. 지아는 대걸레와 청소용품을 들고 식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밥의 냄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 구수한 밥의 향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을 관리하는 식당 매니저가 지아를 보고는 손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너 못 들어가. 지아는 황당했습니다. 매니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손짓으로 막을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본부장이 말씀했어. 청소부는 미관상 직원 식당에 오면 안 된다고. 그 밖에서 먹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미안함도 없이요. 예린의 명령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실행되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제복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색의 낡은 청소 제복이었습니다. 그 제복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말입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지아는 호텔 지하의 물품 창고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지아는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준비했으므로 당연했습니다. 반찬도 밥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지아의 월급으로는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창고 구석의 박스 위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밥을 한 숟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목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눈이 축축해졌습니다. 아니, 울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을 씹으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도 지아는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자원도 부족했고 주방 아주머니는 지아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지아의 기억이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 다른 아이들은 모두 데워진 밥을 받았는데 지아만 차갑게 식은 밥을 받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원 부족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는 지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아, 미안해. 다음엔 꼭 데워진 밥을 줄게. 그리고 아주머니는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아는 따뜻한 밥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지아를 위해 밥을 다시 데워주곤 했습니다. 몰래, 조용하게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호텔의 창고에서 차가운 밥을 먹고 있는 지아는 그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호텔 주방을 담당하는 이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대의 주방 이모는 호텔에서 10년을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지야, 여기 있었구나. 주방 이모는 큰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었습니다.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지아가 식당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주방에 퍼져 있었고, 이모는 그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이건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따뜻한 국이랑 같이 먹어. 주방 이모는 지아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가져온 밥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밥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확인하려는 듯이요. 아이고, 이렇게 차가운 밥을 내일부터는 나한테 오렴. 내가 따뜻하게 데워줄게. 그 한마디로 지아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밥을 씹고 있었지만 눈물이 볼을 따고 흘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주방 이모는 지아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안았습니다. 마치 고아원의 원장처럼, 마치 고아원의 주방 아주머니처럼요. 울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지아의 마음을 부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어둡고 추운 창고에서 따뜻한 국을 마시며 밥을 먹었습니다. 지아는 계속 울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이모는 지아의 뒷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넌 좋은 아이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이 호텔의 누군가는 분명히 너를 보고 있을 거야. 그 한마디, 그 따뜻함은 지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특별히 야간 청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날은 추가 수당을 더 벌고 싶었습니다. 창고에서 먹은 따뜻한 국과 주방 이모의 위로가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처지가 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지아는 호텔의 정원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그 공간이 좋았습니다. 지아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은 밤의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표정이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지만 회장을 밀치지 않게 신경 썼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지아의 목소리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아를 보았습니다. 아, 그것은 지아였습니다. 그 청소부였습니다. 아, 지야. 이 시간에 일해? 네, 조금 더 벌고 싶어서요. 지아는 솔직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날 봐. 나도 이 시간에 밖으로 나온다. 밤에 자지를 못해서. 지아는 이해했습니다. 회장의 불면증 말입니다. 호텔의 모든 직원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장은 밤새 호텔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럼 힘드신데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밤에 힘들어. 잠을 청하려고 누워도 생각만 자꾸 많아져. 어릴 적 추억, 잃어버린 것들. 아, 이런 말을 청소부한테 할 일이 아니지만.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그럼 넌 어떻게 해?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아는 정원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하늘을? 네, 고아원에 있을 때 청소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은 말씀이 별로 많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면 그냥 제 손을 잡고 하늘을 함께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고 하늘을 함께 봤어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지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하늘은 항상 거기 있으니까요. 회장은 지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수천 년, 수만 년을 그곳에 있어 왔을 것입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그 사실이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본다. 그건 좋은 생각이군.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도 잠이 안 오시면 하늘을 봐보세요. 그럼 좀 나을 거예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청소부 제복을 입은 이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회장의 궁금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야, 넌 정말 고아원에서 자랐나? 네, 중국 항저우의 고아원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배웠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제 원장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어쩌면 하늘이 보낸 일인지도? 지아의 말이 끝났습니다. 회장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밤빛 속에서 지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고마워, 지야. 오늘 밤 진짜 도움이 됐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회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지아가 답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지아는 혼자 남겨진 정원에서 계속 하늘을 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호텔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청소부로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요. 하지만 지금 이 별빛 아래에서는 자신도 그 별들과 같은 높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도 누군가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불면증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주방 이모가 자신을 위로한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아, 이제 넌 홀로 서기를 할 시간이야. 하지만 절대 외로워하지 마. 넌 이제 이 고아원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고 있어. 그들이 너를 보내며 빌고 있어. 그리고 넌 그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지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호텔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랍 지역의 VIP 손님이 식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라드 왕자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으로 알려진 그는 호텔의 가장 비싼 스위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알라드 왕자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랍어로 외쳤습니다. هذا ليس ما طلبته. أين المدير؟ 셰프가 준비한 최고급 한우, 캐비어, 트러플 요리들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텔의 최고 수준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라드 왕자는 이것이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니라며 매니저를 요청했습니다. 예린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왕자님, 무엇이 문제이신가요? 예린의 목소리는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자의 진정한 상태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알라드 왕자는 식사를 보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린이 본 것은 오직 불만족한 VIP뿐이었습니다. 왕자님, 혹시 음식의 맛이 맞지 않으신 건가요? 셰프가 특별히 준비했는데. 예린이 말했습니다. 왕자는 아랍어로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أحتاج إلى شيء حلو. السكر. أنا بحاجة إلى السكر. 왕자의 얼굴은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호흡도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왕자의 절박한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혹시 물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음식을 준비해 드릴까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예린은 왕자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호텔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왕자는 다시 아랍어로 외쳤습니다. السكر. بسرعة. 설탕이요? 예린이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고급 식재료만 사용하는 호텔에서 설탕이라니요. 혹시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영양사와 상담을... 예린은 프로토콜대로 움직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차갑게요. 그녀는 왕자의 상태를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왕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의 청소부 지아가 레스토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이 지역의 청소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청소부가 부족해서 잠깐 도와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레스토랑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왕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얕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지아의 뇌에서 파디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파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대생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에 지아에게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혈당증, 당뇨병 쇼크, 그리고 그것의 증상들을 말입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의식이 몽롱해 보이면 그건 저혈당 쇼크야, 지아. 포도당이 빠르게 필요한 상태야. 설탕물이나 포도당이 있으면 즉시 줘야 해. 파디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지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지아가 예린을 보지도 않고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넌 뭐 하는 거야? 여긴 몰랐어.
하지만 지아는 예린을 무시했습니다. 이 순간 호텔의 위계 질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아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혈당 증상 같습니다. 설탕물을 빨리 드려야 합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확신에 찼습니다. 지아는 옆에 서빙대로 달려가 물과 설탕을 집었습니다. 재빨리 설탕을 탔습니다. 몇 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과일 바구니에서 대추야자를 집었습니다. 아랍 지역의 음식이었습니다. 설탕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이었습니다. 지아는 왕자에게 설탕물을 건넸습니다. 마셔보시오. 왕자는 손을 떨면서 컵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설탕물을 마셨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왕자의 얼굴 색깔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손의 떨림이 줄었습니다. 식은땀이 멎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아가 대추야자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설탕이 있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왕자는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안도가 떠올랐습니다. 왕자의 몸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예린은 여전히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갑자기 의료 판단을 내리고 VIP 손님을 치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청소부가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아가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왕자를 바라보며 유창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그 발음은 명확했고 그 감정은 진실이었습니다. 마치 아랍 여인이 자신의 형제를 돌보듯이. صحتك أهم من أي شيء.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왕자는 지아의 유창한 아랍어에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아니, 놀람을 넘어 감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잡음은 강했고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왕자는 아랍어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손 떨리는 목소리로. 지아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이렇게까지 자신을 이해해 준 사람은 처음이라고. 당신은 천사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진정으로 보아주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자 예린이 나섰습니다. 예린은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빨랐고 그녀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무언가 불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때문에 왕자님이 불편해하셨어. 너의 냄새, 너의 제복, 너의 존재 자체가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망쳤어. 그렇게 무식하게 치료를 하면 안 되지. 다음부터는 이런 곳에 오지 마라. 알겠어? 예린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방금 전 지아가 왕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오히려 지아의 잘못인 것처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왕자가 개입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왕자는 아랍어로 크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이 여자가 내 생명을 구했어.
나를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야. 그 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왕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린을 꾸짖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누이를 보호하는 형의 목소리처럼. 그 분노는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명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자신의 생명을 살린 여인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단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지아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VIP 손님에게 직접 책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호텔의 본부장으로서 경험해 본 적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오직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예린의 눈에 뭔가 어두운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아는 왕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있게 감사와 미안함을 모두 담아. 감사합니다, 왕자님. 괜찮으세요? 왕자는 지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로 다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다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런 친절을 보여준 사람은 처음이라고. 당신은 정말로 천사라고요. 그 상황을 본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은 호텔의 어느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주인으로서 회장은 자신의 영역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VIP 손님이 감사를 표하고 있었고 그 감사의 대상이 청소부라는 것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회장은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차분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왕자님, 괜찮으신가요? 회장의 목소리는 깊은 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자는 회장에게 지아의 활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아가 즉시 자신의 저혈당 증상을 인식했다고. 설탕물과 대추야자를 주었으며 심지어 아랍어로까지 말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도와준 사람은 처음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청소부가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었다는 것이라고요. 왕자는 회장에게 지아를 보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랍어로. 이 여자는 특별한 사람이고 이 호텔의 보석이라고요. 회장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회장은 지아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호텔의 모든 소란이 진정되었을 때 지아는 회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린이 자신을 불평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청소부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첫 마디는 칭찬이었습니다. 회장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왕자님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 네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회장의 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지아가 왕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지아는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지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 아니, 그 속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려는 듯이. 어떻게 저혈당증을 알게 됐어? 그리고 아랍어는?
회장의 물음은 단순해 보였지만 깊은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아원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의대생이었는데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와서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 친구가 저혈당증에 대해 설명해 줬었어요. 중동 문화, 음식, 언어도 함께 배웠어요. 지아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밤의 노력과 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청소부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왕자님이 안전해진 것은 너 때문이야.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아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텔의 정원 일대가 물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가로로 휘몰아쳤습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 청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의 로비를 통해 정원으로 접근하는 경로가 있었고 빗물이 실내로 흘러들어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호텔의 본부장 예리는 이 상황을 보며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정원의 배수로를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리는 지아를 찾아냈습니다. 저기, 정원이 물에 잠기고 있어. 빨리 처리해. 로비에 물이 들어오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 지아는 다른 청소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갔습니다. 호텔의 규칙에서 본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지아는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제복은 곧 흠뻑 젖었습니다.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빗속에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손가락은 추위로 굳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정원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배수로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정원을 돌아다니는 지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호텔의 로비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리했습니다. 먼지와 낙엽으로 막힌 곳들을 손으로 치워냈습니다. 빗물이 고인 곳들을 대걸레로 밀어냈습니다. 떨어진 나무십들을 한 장 한 장 치웠습니다. 폭우 속에서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아의 몸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예리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잘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올 수 있는 빗물의 양이 줄었으니까요. 폭우 속에서 일하던 지아의 모습을 본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호텔의 경비원은 지아가 들어올 때부터 눈여겨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부들이 호텔에서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우비를 챙겼습니다. 자신의 우비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지아는 배수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파래졌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오랫동안 일해야 했으니까요. 경비원은 지아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이거 써. 감기 걸리면 안 돼. 경비원이 우비를 지아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지아는 경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원의 우비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대로 지아는 이 작은 배려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청소를 마친 지아는 호텔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정원의 배수로가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비로 들어올 수 있는 빗물의 흐름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것이 예린이 요구한 것이었고 지아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녀의 제복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우비를 입었어도 손과 얼굴은 빛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추위로 인해 그녀의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손끝도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지아를 보고는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움을 주기 싫었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호텔의 순찰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이 시간에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회장은 로비 한쪽에 서 있는 젖은 제복의 청소부를 발견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추고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청소부에게 따뜻한 차 좀 가져다 주게. 비서가 손짓으로 이해했습니다. 비서는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차를 들고 와서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군. 감기 들겠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관찰이었습니다. 그저 한 직원이 일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식의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회장은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지아는 건네받은 따뜻한 차를 들었습니다. 차의 온기가 손가락으로 전해졌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데워졌습니다.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아를 보고 눈을 피했어도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우비를 씌워 주었고 회장이 비서를 시켜 따뜻한 차를 가져오게 했으니까요. 고아원의 주방 아주머니가 그랬듯이 여기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지아의 머릿속에는 원장님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지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도 우리의 마음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몸이 젖어도 마음은 젖지 않을 수 있어. 그 말이 지아를 지탱했습니다. 비록 예리는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예리는 지아를 저 청소부로 부르며 폭우 속에서 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호텔의 위계 속에서 지아는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아의 마음은 그 속에서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폭우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젖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아원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주방 아주머니, 청소 아저씨, 웨이, 제임스, 카를로스, 바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넌 중요해.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아는 세상의 모든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청소부로 봐도 나는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그것이 지아의 힘이었습니다. 고아원의 모든 사람들이 심어준 그 힘이 지아가 호텔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차를 다 마신 지아는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호텔의 다른 곳들도 청소해야 했으니까요. 예린의 지시는 이미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복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추위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확실했습니다. 지아는 청소 도구를 들고 호텔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몸은 젖어도 마음은 젖지 않는다. 원장님의 말씀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호텔의 고급 객실에서 한 남자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였습니다. 스페인의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잘 빠진 얼굴, 비싼 옷.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거울을 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거울을 내려놔. 난 거울을 보기 싫어. 호텔 직원들이 거울을 내렸습니다. 객실 관리인이 거울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의 직원들 중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르코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의 본부장 예린이 마르코의 객실을 방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신가요? 객실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신 건가요? 예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No entiendo. No puedo hablar coreano. 예린은 마르코의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통역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는 스페인어를 하는 통역이 없었습니다. 마르코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자신의 언어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마르코는 호텔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문을 보려고 했지만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소부인 지아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마르코의 불안한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지아는 마르코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아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청소부 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스페인어를 해요? 난 여기가 너무 외로워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요. 지아는 마르코의 스페인어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Entiendo. Estoy aquí por ti. No estás solo. 마르코의 눈이 떠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마르코 옆에 앉았습니다. 마르코는 지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로 자신이 30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과의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버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코는 계속 말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했던 이유,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이유, 그리고 딸이 아버지를 포기했던 그 순간까지를요. 25년이 지났다고 딸은 아버지를 만나길 원했지만 자신은 가지 않았다고, 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거울을 내렸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지아는 마르코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말했습니다. 스페인어로요.
Nunca es demasiado tarde. El tiempo aún existe. 마르코는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도 분명 당신의 사랑을 원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르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코는 호텔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달아달라고. 호텔 직원들이 거울을 다시 객실에 달았습니다. 마르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이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르코는 펜과 종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만나고 싶다는 말을요. 마르코는 1시간 동안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아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자신은 거울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리고 딸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마르코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호텔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호텔의 로비에서 지아는 마르코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르코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상처를 마주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의 고급 객실 702호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손님이 묵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벽증이 있는 손님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청소부가 그의 객실을 담당했지만 모두 지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청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까다로움이 가진 깊이의 문제였습니다. 지아가 702호에 들어갔습니다. 지아의 첫 느낌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침대, 욕실, 거실. 모든 것이 이미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 뒤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을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아의 손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제복은 깔끔했고 발걸음은 신중했습니다. 지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각각의 물건을 만지며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느껴보았습니다. 손님은 지아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청소부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정성 정도. 손님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청소가 끝날 무렵 손님이 욕실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거울에 미세한 물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물자국이었습니다. 지아가 욕실로 갔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닦았습니다. 섬세하게 그 물자국이 사라질 때까지. 손님은 거실에서 계속 지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침대 모서리의 작은 주름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아는 침대로 가서 다시 펼쳤습니다. 완벽하게. 그 주름이 사라질 때까지. 손님은 드레이프 길이가 비대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쪽의 길이가 정확히 같아야 한다고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드레이프를 다시 정렬했습니다. 자와 같은 정확함으로. 손님의 불평은 계속됐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 속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까다로움을 받아주길 원하는 절망. 지아는 각 항의를 받을 때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대답하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지아는 그 까다로움이 악의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나가기 전 손님은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청이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린이 지아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정의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지아, 최근 불평이 많았어. 내일부로 그만두기로 하자.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아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 청소부가 702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거울이 더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청소부는 웃으며 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 손님은 다시 침대 주름을 지적했습니다. 새 청소부는 다시 웃으며 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침묵 속에서 일했습니다. 손님의 각 불평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느꼈습니다. 이 청소부는 사흘째 되는 날, 새 청소부가 객실에 들어왔을 때 손님은 드레이프가 비대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순간 손님의 끊임없는 불평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 청소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부러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최선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무너집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새 청소부는 청소 도구를 놓고 객실을 나갔습니다. 울면서요. 호텔 직원들은 새 청소부가 울면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생각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도 있구나. 손님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객실은 완벽했습니다. 거울은 깨끗했고,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드레이프는 일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손님은 뭔가를 잃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물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손님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은 새 청소부에게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거울, 침대, 드레이프, 타일. 모든 것에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의 이름은 지아였습니다. 그 청소부는 자신의 모든 불평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청소부에게 거짓 항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부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까다로움을 받아주겠다는 듯이.
아니, 마치 자신 안의 외로움을 이해하겠다는 듯이. 손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차이인지를. 이 호텔에서 자신을 담당했던 청소부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까다로움을 끝까지 참고 정성으로 받아준 사람은 자신의 불평을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외로움으로 들어준 사람은 지아였습니다. 손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손님은 호텔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예린을 찾았습니다. 손님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긴급함은 비즈니스의 긴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잃어버리기 전에 되찾고 싶은 마음의 긴급함이었습니다. 손님은 최근까지 702호를 담당하던 청소부를 다시 배치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청소부를 말씀하시는지. 손님은 이름이 지아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VIP 손님이 청소부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 청소부는 내일부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예린의 말이 떨어졌을 때 손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창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깨달음의 창백함이었습니다. 손님은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거짓 항의를 했다는 것. 그 청소부는 실수가 없었다는 것.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 그 청소부를 다시 데려와 달라는 절박한 호소. 예린은 손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아는 호텔의 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두웠고 그곳은 외로웠습니다. 호텔에 버려진 물건들 사이에 지아도 버려진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을 떠나가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원장님 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그것은 실패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고아원의 원장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지아는 의심했습니다. 하늘이 정말로 자신을 잘못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호텔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손님의 거짓 항의에 시달리고 예린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탓인가 싶었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호텔의 비서가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비서는 지아를 찾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아 씨, 회장님이 찾으죠?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아는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지함 뒤에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 호텔에서 일어난 일이야. 미안해. 그 말 한마디는 회장의 입장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딸 예린이 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먼저 지아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넌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그 손님이 말했어. 넌 그의 따다로움을 끝까지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회장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에는 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 한마디. 그것이 회장이 지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호텔의 밤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지아는 호텔의 정원에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있고 싶었습니다.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손님의 거짓항해, 예린의 해고, 새 청소부의 눈물, 손님의 깨달음, 회장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지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놀라운 웃음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지아는 별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깨달음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자신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 그 깨달음. 자신의 정성이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 별빛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듯이. 손님의 스카우트를 거절하고 호텔에 남기로 선택한 지아였습니다. 회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넌 잘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지아는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달랐습니다. 예린이 지아를 찾아왔습니다. 예린은 호텔의 전시 도자기를 가리켰습니다. 값비싼 전시용 도자기였습니다. 이거 옮겨봐. 저 테이블로.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도자기를 들었습니다. 양손으로 안전하게 움직였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예린은 지아를 따라왔습니다. 지아가 테이블에 도자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예린이 움직였습니다. 예린이 지아의 팔에 부딪혔습니다. 도자기가 떨어져 바닥에서 부서졌습니다. 지아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아? 호텔의 전시용 도자기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 계속 일해. 하지만 앞으로는 고급 물품은 만지지 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거든. 예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정을 내리는 듯이. 호텔의 직원들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예린이 다른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지아가 고급 물품을 손상시켰어. 앞으로는 호텔 내 중요한 일은 지아한테 주지 마라.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이 지아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아, 어떻게 된 일이야? 지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경비원은 더 이상 물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알았습니다. 예린이 이미 모두에게 지아를 문제 직원으로 낙인 찍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지아의 일이 달라졌습니다. 고급 객실 담당은 빼앗겼습니다. 지아는 이제 호텔 뒤편의 창고 청소, 복도 청소, 가장 어려운 일들만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지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분위기 속에서 지아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천천히 정교하게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지아는 호텔의 창고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어두웠습니다. 호텔에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원래 호텔의 중심에서 일했습니다. 고급 객실, 로비, 정원. 이제는 창고입니다. 지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호텔에서 필요한 사람인지 의심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도 우리의 마음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아의 마음은 이미 힘들었습니다. 도자기를 깨뜨린 그 순간 예린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호텔의 정원에 나갔습니다.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예린은 왜 자신을 괴롭히는가? 그 이유를 지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하나 알았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도 우리의 마음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아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예린의 괴롭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지아는 알았습니다. 창고 청소, 가장 어려운 일들, 호텔에서의 고립. 이것은 시작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아는 결정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로. 마음만은 잃지 않기로. 별빛 아래에서 지아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고의 어둠 속에서 지아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때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쓸모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도 우리의 마음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떠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지아는 익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호텔의 직원 숙소는 이제 지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 몇 벌, 수건, 손가락만 한 크기의 향수병. 6개월간 이곳에서의 모든 것이 여행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봤습니다. 침대의 주름, 창문의 먼지, 모든 것을 일일이 기억하려는 듯이.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오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호텔의 복도를 지나갈 때 누구도 지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또는 봤어도 외면했습니다. 지아는 이제 호텔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바깥쪽 사람이었습니다. 호텔의 로비는 아침 햇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 천장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로비의 모든 것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한 곳이 달랐습니다. 바닥의 한 구석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음료를 엎질렀을 때의 얼룩이었습니다. 어제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누군가가 청소했음에도 지아는 멈췄습니다. 가방의 손잡이가 지아의 손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청소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발은 움직였습니다. 로비의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대걸레를 집었을 때 지아의 손은 반복된 동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통에 물을 받았습니다. 대걸레를 물에 담갔습니다. 얼룩 위에 대걸레를 올렸습니다. 천천히 밀었습니다. 더 이상 얼룩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자신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때까지. 로비의 바닥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이것이 마지막 청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텔에서의 마지막 청소. 그동안 지아는 호텔 어디에서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아는 대걸레를 멈췄습니다. 로비의 바닥은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이곳을 닦을 때만큼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잃어가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의 함정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끝이 될 것이었습니다. 호텔의 2층 복도에서 회장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불면증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호텔을 도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회장의 눈이 로비로 향했을 때 회장은 어떤 움직임을 봤습니다. 누군가가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순간 그것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지아였습니다.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2층의 난간에 기대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떠나고 있는 사람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호텔을 닦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앞에 바닥을 보며 대걸레질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떠올렸습니다. 손님이 자신에게 말했던 것, 지아에 대한 것, 그 청소부가 자신의 까다로움을 끝까지 받아주었다는 것, 정성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 그 이후 일들도 떠올랐습니다. 도자기가 깨진 일, 예린이 지아를 어렵게 한 일들. 회장은 그동안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래 눈 감았습니다. 자신의 딸 예린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의 질서를 위해, 경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하지만 지금 그 이유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닦는 로비의 바닥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것은 지아가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텔을 떠나면서도, 자신을 버린 곳을 떠나면서도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말할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서는 것은 지아의 마지막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아의 눈물을 멈추려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걸레를 제자리에 놨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직도 호텔의 직원인 것처럼 마지막까지 질서 있게. 그리고 다시 짐을 들었습니다. 지아는 호텔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의 정문 밖에서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의 여성, 회색 머리, 따뜻한 눈빛.
고아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지아는 원장님을 봤을 때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원장님은 지아를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줬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호텔의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불빛으로 밝혀진 로비. 지아가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호텔의 직원들이 깨달았습니다. 지아가 담당하던 구역들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지아가 전담했던 5층의 객실 청소, 호텔 뒤편의 창고 청소, 로비와 복도의 일일 청소 등. 이 모든 것을 누가 할 것인가? 예리는 지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지아의 업무를 분산시키기로. 하지만 그것은 이미 과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방 이모는 지하의 자리에 있는 다른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날, 경비원과 주방 이모가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아를 떠내보냈어. 주방 이모가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높았습니다. 왜 저 아이만? 왜? 한 청소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아로부터 처음 도움을 받았던 그 청소부 미영이었습니다. 지아 씨가 맡았던 그 더러운 구역들, 이제 누가 해요? 윗분들은 손까딱 안 하면서 사람 귀한 줄 몰라요. 경비원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주방 이모가 서 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따지자. 누군가는 그 아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경비원, 주방 이모,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호텔의 총지배인을 찾아갔습니다. 총지배인은 호텔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라는 청소부를 왜 보냈습니까? 총지배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본부장의 판단이었습니다. 업무 성과가 주방 이모가 끊었습니다. 업무 성과? 그 아이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어요. 우린 다 봤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를. 다른 직원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말들이 총지배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총지배인은 처음엔 그들의 항의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총지배인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청소부의 해고 때문에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은 회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총지배인이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이 가져온 것은 한 상자였습니다. 그것은 호텔의 고객의 소리, 함이었습니다. 손님들로부터 올 칭찬, 불평, 건의 등을 받는 함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상자를 열었을 때 수십 장의 카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회장이 처음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손님이 쓴 카드였습니다.
중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청소부 지아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 청소부가 객실을 얼마나 성의 있게 청소했는지, 작은 요청에도 얼마나 신속하게 응했는지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다음 카드. 아랍 손님이 쓴 카드였습니다. 역시 지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청소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다른 카드. 스페인 손님이 쓴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카드를 들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지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다시 이 호텔에 올 때 그 청소부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카드들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카드가 옮겨갔습니다. 한국, 중국, 아랍, 스페인, 일본, 미국. 여러 나라에서 온 손님들의 글씨가 담긴 카드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어떤 카드를 들었을 때 특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일본 손님이 쓴 카드였습니다. 아주 세심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청소부는 내 객실에서 내가 잃어버린 시계를 찾아서 내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마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회장이 총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깊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들이 언제부터 모여졌나? 총지배인이 답했습니다. 지난달부터입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쏟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낸 것처럼.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청소부 지아입니다. 며칠 전 호텔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드들을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각각의 카드에는 같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아. 그 이름이 여러 나라의 손님들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게 자리 잡았는가.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누군가의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깊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불러라.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원장님과 함께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지아는 몰랐습니다. 호텔에서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회장이 자신을 부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아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자신이 한 무언가가 드러난 것은 아닐까? 호텔의 로비에 들어섰을 때 경비원과 주방 이모가 지아를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먼저 놀라움이 떠올랐고 그 다음으로 뭔가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아, 너 왔네? 그의 목소리에는 환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동료로서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함께 나누는 동지로서의 환영이었습니다. 주방 이모도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안에 무언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져줬어, 그 아니. 당신이 왜 나가야 하는지 몰라서. 지아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과 주방 이모의 표정을 보면서 지아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기대였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그 기대는 지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회장실의 문이 열렸을 때 지아는 회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회장의 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실은 조용했습니다. 밖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시계의 째깍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이 지아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네가 많은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회장이 책상 위에 카드들을 건넸습니다. 고객의 소리함에서 나온 카드들이었습니다. 지아가 그 카드들을 읽을 때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 손님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정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는 내려놔. 자네의 언어 능력은 홀에서 빛을 발해야 해. 자네는 손님들과 만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아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그 의문을 풀어줬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F&B 팀 정식 서버로 발령한다. 내일부터 시작하게.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지아는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호텔로 불려온 것인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아는 호텔의 다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파란색의 청소 유니폼이 아니라 검은색과 흰색의 깔끔한 서버 유니폼이었습니다. 그 유니폼의 차이는 단순한 색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의 위치의 변화였습니다. 호텔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서 손님들과 직접 만나는 사람으로 호텔의 직원들이 지하를 봤을 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경비원과 주방 이모는 웃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예린은 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눈 뒤로 무언가 검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속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예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예린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아는 새 유니폼을 입고 호텔의 메인 식당에 섰습니다. 검은색 바지, 흰색 셔츠, 조끼. 이 옷은 지아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아를 더 높은 위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손님들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VIP 손님들이었습니다. 지아가 청소를 할 때 본 그 손님들의 일부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중국 손님이 지아를 봤을 때 그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떠올랐습니다. 지아도 그 손님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702호에서 자신의 까다로움을 끝까지 받아줬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제 객실을 청소했던 분이?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는 지아가 고개를 숙였다면 이제는 지아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손님은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가 보였습니다. 지아가 변했다는 것을 보는 듯한 눈. 아니, 더 정확히는 지아가 항상 그럴 자격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지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지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지아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호텔에서 만났던 청소부. 하지만 이제 그 청소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테이블에서 손님을 대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된 자신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언어 능력, 세심한 배려, 손님을 읽는 능력. 지아가 호텔에서 청소를 하며 보여줬던 모든 것이 이곳에서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과 주방 이모가 식당의 한 모서리에서 지아를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인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짧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아도, 회장도, 동료들도. 하지만 지아는 아직 예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여전히 본부장이었습니다. 예린은 여전히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눈 속에 깊어진 검은 것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짧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아도 모르고 회장도 몰랐고 경비원과 주방 이모도 몰랐습니다. 오직 예린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린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너질 때를, 그 순간이 올 때를. 호텔의 그랜드홀은 황금색의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연회였습니다. 호텔의 역사를 함께한 VIP 손님들, 정계 인사들, 문화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메인 VIP 서빙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은 유니폼, 흰 장갑, 정확한 손놀림. 지아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회장의 신임은 이 자리를 지아에게 주었고, 지아는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홀의 한 구석에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의 금고에 있는 것, 회장이 가장 아끼는 것, 20년 전 떠난 딸, 그 딸의 유품,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목걸이였습니다. 예린은 그것을 몰래 꺼냈습니다. 누군가 모르게, 조용히. 지아가 테이블에서 떠나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아의 정신이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아의 앞치마 주머니에 목걸이를 슬쩍 넣었습니다. 빠르고 섬세하게, 아무도 보지 않게. 예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 비명은 전 홀에 울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린을 향했습니다. 회장님의 유품이 없어졌어요.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예린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는 거인가?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고를 확인해 봤는데 다이아 목걸이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걸이. 그것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었습니다. 죽은 딸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보안팀이 출동했습니다. 회장의 한마디였습니다. 찾아라. 지금 당장. 보안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CCTV, 손님들의 몸수색, 직원들의 확인. 그리고 15분 후 회장님, 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지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저는 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냈네요. 다 있는 것도 모자라서 회장님의 유품까지. 회장은 지하를 바라봤습니다. 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회장은 알았습니다. 지하의 눈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지하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팩트였습니다. 변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회장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지하를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알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는 듯한 느낌. 회장은 지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젖은 눈을 본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회장의 침묵이었습니다. 지하에게 그 침묵은 가장 큰 비명이었습니다.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보안팀이 지하를 호텔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호텔의 정문, 호텔의 밖. 예린이 지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칼날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지아는 호텔 밖에 섰습니다. 유니폼도 갈아입지 못한 채, 겉옷만 걸친 채, 지아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원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하늘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지아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마치 좀비처럼. 호텔 진입로였습니다. 호텔로 들어오는 차들의 길이었습니다. 지아는 멍하니 그 길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때 기익. 고급 세단의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브레이크였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가 지아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지아의 의식이 끊겼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차에서 한 젊은 남성이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어서 병원으로 가야겠어. 남자는 쓰러진 지아를 안아들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남자는 지아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회장에게 비서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뭐인가? 비서가 말했습니다. 로비 앞에서 사고가 지아가 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사고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흐르고 나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본능이 앞섰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피의 이끌림이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차대. 회장은 진행 중인 행사를 내팽개쳤습니다. 30주년 기념 연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지아의 창백한 얼굴. 미친 듯이 로비를 달려나가는 회장의 뒷모습. 그 혼란을 2층 난간에서 와인잔을 들고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예린. 예린의 입가의 미소는 피비린내가 났습니? 복수의 성공.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는 쾌감. 하지만 예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회장이 보여준 반응.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핏줄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핏줄이 얼마나 깊은지를.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따뜻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아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하늘을 찾고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늘을 봐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혼자가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즌 2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